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인생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자기를 만들어 파셨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가마 옆에서 놀면서 자랐죠. 흙냄새가 좋았고 물레 돌아가는 소리도 좋았고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그릇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도 좋았어요. 아버지가 물레를 돌리시면 옆에 쪼그려 앉아서 구경하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한번 해볼래?" 하시면서 물레 앞에 앉혀주셨어요. 흙이 손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모양이 잡히는 그 느낌을 이 나이 먹어서도 아직 기억해요. 그때 만든 삐뚤빼뚤한 컵을 가족들이 한동안 부엌에 두고 썼었죠. 그런데 그걸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은 못했죠.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셨는지를 곁에서 지켜봐서 이쪽 현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생활용품 회사의 영업관리 쪽에 취직해서 일했어요. 일 자체는 괜찮았어요. 월급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니 안정적인 생활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일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쳤어요.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사람들, 같은 숫자들. 아침에 출근할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고 휴일이 와야 간신히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정년까지 이렇게 버티고 참으며 살아야 하나 싶은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휴일이 되면 틈틈이 부모님 공방에 내려가서 도자기를 빚었어요. 그게 저의 유일한 숨구멍이었거든요. 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가서 하루 종일 물레를 돌리다가 그날 저녁에 올라오는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그렇게 공방에서 만든 걸 지인들한테 선물로 주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정말 네가 만들었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어요. 주변에서 예전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누가 결혼하면 제가 직접 빚은 찻잔 세트를 선물했는데 받는 사람들마다 제게 "이거 시중서 파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고급스러운데 따뜻해. 너 회사 때려치우고 이거 해봐." 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들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30 중반쯤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서울 빌딩 사이로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예쁜 노을이었는데 그땐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또 하루가 끝났구나. 내일도 똑같겠구나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마침 남편도 저의 새로운 선택을 응원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도 이제 꽤 자라서 손도 덜 가니까 괜찮다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간 모은 돈에 남편이 보태준 걸 합쳐서 경기도 작은 공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부모님한테 배운 기술이 기반이었지만 저는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유약색을 자연에서 따오는 방식을 연구했는데 이 계절마다 색감이 달라지는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봄에는 연두빛이 도는 청자 느낌, 여름에는 바다를 담은 듯한 깊은 남색, 가을에는 단풍을 머금은 따뜻한 갈색, 겨울에는 서리가 내린 것 같은 은빛 백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됐는데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됐어요. 워낙 외진 곳에서 다른 연고 없이 홀로 한 터라 많은 사람이 알진 못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제 그릇만 고집하는 단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카페 사장님은
이 사장님, 그래서 커피를 따르면 손님들이 커피보다 그릇부터 물어봐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내 천직이구나 싶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니 몸은 고됐지만 회사 다닐 때처럼 가슴이 답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남편을 만난 건 20대 중반이었어요. 회사에 한창 열의가 있던 때였죠. 저희 회사랑 다른 회사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상대 쪽 실무 담당으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딱 처음 봤을 땐 뭐라 해야 할까요? 솔직히 최악이었습니다. 첫 번째 합동회의 때 제가 준비한 시장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제 자료에 빨간 줄을 쫙쫙 그으면서 대놓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수치 근거가 뭡니까? 몇몇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비아냥대는 말투로 대놓고 창피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 정도 기본 데이터도 안 넣으시면 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했어요. 다른 팀원들이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속으로 엄청 화가 났죠. 그 뒤로도 메일을 보내면 오탈자까지 잡아서 답장을 보내고 일정이 반나절만 밀려도 바로 전화가 오고요. 저도 성격이 만만한 편이 아니라서 한 번은 회의 때 정면으로 이렇게 받아친 적도 있어요. 제가 만만한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발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예상치 않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의외였어요. 틀린 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게요. 그 프로젝트가 석 달 넘게 길어지면서 함께 야근하고 밥 먹을 일이 잦아졌어요. 야근하다 배가 고파서 같이 나가 국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 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일 얘기를 빼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말이 느려지고 차분해지면서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쪽 테이블 할아버지 혼자 드시는데 좀 외로워 보인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빨간 줄 긋던 사람이랑 같은 사람 맞나 싶었어요. 이후에 듣자 하니 후배들한테 밥 사면서도 절대 티를 내지 않았고 팀원 중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약을 사다 놓기도 했다더군요. 한 번은 야근이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저한테도 조용히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업무에서만 그렇게 깐깐한 거지 평소엔 소탈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차이가 묘하게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일 끝나고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연락이 이어졌고 주말에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언제나 매사에 저를 가장 먼저 챙겨줬고 동네 산책하면서 종종 길 동물들한테 간식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만 있으면 꼬박꼬박 주워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요. 이 사람 자체에 멋은 없었지만 이런 점들이 웃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게 했어요.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만날 당시에 남편과 함께 부모님 가게에 같이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레를 돌리는 걸 한참 지켜보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이거 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인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면 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제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말 안 해도 그냥 알아봐 주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할 거라 생각했던 저의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깐깐한 성격인 게 어디서 왔는지 만나보면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저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부모님이 도자기를 만드신다는 소리에 그렇게 도자기 하나 두 개 만들어서 네 결혼에 보태줄 수 있다니?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데? 라고 묻더군요.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까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셨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말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미안하다곤 했는데 제게 사과하는 남편 표정도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평생 저 밑에서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단호하게 밀어붙여서 결혼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결혼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혹독했어요. 신혼 초부터 음식간이 안 맞는다, 청소가 허술하다,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갈 드시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이걸 찌개라고 끓인 거야? 찌개가 이 맛이면 누가 먹겠어? 라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명절이라도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쳤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감시하듯 서 계시면서 전이 두꺼워, 기름이 너무 많아, 색이 왜 이래? 이렇게 끊임없이 지적하셨어요. 손이 벌벌 떨려서 전을 뒤집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던 시어머니 눈빛과 한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숨이 잔소리보다 더 아팠죠. 한 번은 명절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친척한테 전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아이 그래, 새아가가 전을 부치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손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문 너머로 들리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저한테 돌아온 평가의 전부였죠. 그런 일이 있을 때면 남편은 저한테 좀 참아, 어머니가 원래 그래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고 그렇게 몇 년을 저 혼자 삼키면서 버텼어요. 눈물이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게다가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했으니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죠. 몇 년 후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요양원에 가신 뒤에야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때 다짐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이런 시집살이는 시키지 말자. 며느리가 오면 딸처럼 대하자. 내가 받은 서러움을 절대로 되물림하지 말자. 아들이 어려서 며느린 한참 먼 이야기였지만 그 다짐은 마음 깊이 박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훌쩍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저에겐 아들 하나가 있어요. 결혼하고 일과 시집살이로 힘들 때 생겨난 귀한 자식이었죠. 전 사실 딸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시집살이가 힘드니까 딸이 있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편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같이 쇼핑하고 수다 떨고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기대와 달리 아들이었죠. 성별이 뭐든 귀한 자식이지만 솔직히 한편으론 약간의 실망이 있었어요. 딸이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신이 제 간절한 마음을 아셨나 봐요. 사실은 딸 같은 아들을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표정과 기분을 살피는 아이였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물을 떠다 줬고 지쳐 소파에 앉아 있으면 슬금슬금 옆에 와서 붙었어요. 저는 제 기분에 아이가 휘둘리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티 안 냈거든요. 그런데도 저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행동하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생 때 제가 한 번은 감기에 걸렸는데 이 녀석이 죽을 끓여본다고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냄비는 타 있고 쌀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싱크대엔 물이 넘치고 있는데 뿌듯한 얼굴로 그릇을 들고 오더라고요. 엄마, 나 죽 만들었어. 맛은 좀 이상한데 마음으로 먹어. 한 숟갈 떴는데 죽이 아니라 풀떼기 같았어요.
너무 웃겼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이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싶으니까요. 정말로 배려심이 깊고 섬세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좋기만 하진 않았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방에서 삼키고 밖에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는 아이다 보니 예민하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점이 한편으론 걱정이 됐거든요. 마음은 곱지만 살면서 너무 피곤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상대의 기분과 사정만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본인 일에서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건 좋지만 네가 손해보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 네가 눈치 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공부를 강요한 적은 없지만 사람 됨됨이에는 엄격하게 하고 싶었어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 것, 받은 만큼 갚을 것, 그리고 자기 의견은 분명히 말할 것. 그게 제 육아 원칙이었죠. 아들은 제 가르침에 크게 빗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무난히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성실한 청년이 됐죠. 상사한테도 인정받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덧 만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름이 여정이란 친구였죠. 원래는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광고 기획 같은 걸 했다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 안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대요. 그러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일을 그만두지 꽤 됐는데도 아직 사업 아이템을 못 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 부분이 걸렸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전업주부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장사를 해보니 그게 쉽지 않고 정착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는 걸 알아서 그랬나 봐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직업은 어떻게든 찾으면 되는 거고 그것보단 사람이 중요하지.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정이를 계속해서 만나보니 걱정이 좀 풀렸어요. 워낙 밝고 애교가 많은 아이였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기분 좋게 반응을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알아서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게 대해주곤 했어요. 선을 넘지 않으면서요. 어느 날엔 제가 도자기 공방을 한다고 하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수공예 쪽에 관심이 원래 많았거든요. 나중에 공방 구경 가도 돼요? 한 번은 제가 공방에서 실패한 작품 이야기를 했는데 여정이가 어머님, 그런 실패작이 오히려 더 예술적인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면 못 만들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화법이 있었죠. 아들 옆에서 함께 웃는 모습이 예뻤고 아들도 옆에서 여정이를 볼 때 표정이 참 환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표정을 지을 줄 아는구나 싶어서 좀 놀랄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보니 이 아이는 아들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여정이는 밝은 에너지가 있는 아이니까 앞으로 뭘 하든 잘 풀리겠지. 그렇게 저의 걱정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나중엔 좋은 친구 같다며 결혼시켜도 괜찮아 보인다고 했고 저도 좋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소박하게 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여정이가 드레스를 입고 큰절을 하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 결혼한 제 모습과 겹쳐서요.
그때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내가 겪은 걸 절대 겪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들의 결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정이가 저의 공방을 궁금해해서 직접 초대했어요. 여정이는 공방에 오더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방 흙냄새가 너무 좋다며 깊이 숨을 들이쉬더라고요. 완성품 선반 앞에서 서서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감탄하는데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어머님, 이런 색은 어떻게 내신 거예요? 다른 데선 못 보던 색이에요. 이게 어머님이 말씀 주신 그 시리즈예요? 보통 사람들은 단순히 예쁘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데 여정이는 달랐어요. 색 배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온도별로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했고 시리즈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까지 하더라고요. 여정이 말들이 저조차도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생각이라 깜짝 놀랐어요. 분명 감각이 있는 아이였어요. 이후에 물레 앞에 앉혀줬더니 흙을 만지면서 깔깔 웃었고 서툴게 빚은 컵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거 제 SNS에 올려도 돼요? 시어머니 공방 체험이라고 하고 올릴게요. 라면서 신나했어요. 공방 한쪽 벽에 걸어둔 제 스케치들도 유심히 보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새로 만드실 건가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라고 하면서 사진도 여러 장 찍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또 다른 딸이 생긴 기분이었죠. 그러다 여정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 퀄리티면 온라인으로 판을 키워야 해요. 제가 마케팅 쪽은 좀 알거든요. 사이트 만들어서 판매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감성이 요즘에 딱 맞거든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마케팅 일을 했던 사람답게 눈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제 생각과는 달라서 정중하게 거절했죠. 여정아, 난 이렇게 소소하게 공방만 하는 게 좋아. 납품하는 곳도 있고 단골도 꽤 있어서 괜찮아. 확장하는 건 내 성향에 안 맞는 것 같아. 제 거절에 여정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한참 선반을 바라보다가 그래도 어머님, 이게 여기서만 팔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전폭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라면서 웃더라고요. 돌아가면서도 완성품 선반을 핸드폰으로 열심히 찍어갔고요. 그래도 제 도자기를 알아봐주고 신경 써주니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그 뒤로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냈어요. 여정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방에 놀러왔어요. 올 때마다 간식을 사와서 저와 수다를 떨거나 완성품을 보면서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가끔은 공방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어머님, 여기 먼지 많이 쌓였네요. 제가 닦을게요. 하면서 걸레를 들고 다니는데 제가 따로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말리기도 뭐해서 그냥 뒀죠. 사실 이전에 시집살이 기억 때문에 여정이한테 최대한 맞춰줬어요. 불편한 게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자주 와도 반갑게 맞이하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여정이가 완성품을 이리저리 들어보고 뒤집어보고 사진 찍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냥 관심이 많은 거겠거니 했어요. 한 번은 여정이가 제 아이디어 노트를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달라고 해서 주긴 했지만 제 비법이 담긴 노트를 남한테 보여주는 게 살짝 꺼림칙하긴 했어요. 여정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머님,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감탄했는데 그래도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정이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며느리인데 가족인데 하는 마음으로 웃어 넘겼어요. 시어머니처럼 절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새 일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건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유통 쪽이라고 했어요. 뭘 파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물어봤는데 아직 규모가 작아서요. 자리 잡으면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제일 먼저 아시게 해드릴 거예요. 라면서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벌이가 생기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 자기 돈으로 뭘 사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밝게 웃는 여정이의 이야기에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맞아, 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인지 요즘 좀 활기가 돌아. 집에서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피곤한 기색도 없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을 못 구해서 답답했을 텐데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도 여정이가 제 갈 길을 찾은 것 같으니 이제 전부 다 잘 풀리겠네 라고 했고요. 저도 이제 우리 가족 다 잘 풀리려나 보다 그렇게 안심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고 아들과 며느리도 자기 자리를 찾아 별탈 없이 지내왔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엔 남편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 2마리가 발치에서 뒹굴고요. 이런 날들이 쭉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방도 꽤 잘 됐어요. 단골들의 주문이 늘면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정도였어요. 가마를 하루에 여러 번 돌려야 할 때도 있었고 납품 일정도 촘촘해져서 손이 모자라기도 했어요. 추가 주문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밤 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고민 끝에 알바생을 한 명 구했어요. 20대 후반의 여자아이였는데 도예과를 나와서 기본기가 있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마감 처리나 포장 같은 보조 작업을 맡겼는데 꼼꼼하게 일하더라고요. 간혹 접시를 포장하다가 미세한 금이 간 걸 발견하고 저한테 말해준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섬세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완성품 수가 안 맞는 거예요. 컵을 12개 구웠는데 세어보면 11개, 접시 세트를 6벌 만들었는데 5벌만 선반에 있고요. 처음엔 제가 숫자를 잘못 센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깜빡하는 것도 많아지고 가마에서 꺼내다가 깨진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꾸준히 빠지고 있었어요. 나중엔 공들인 작품도 손반에 올려두면 며칠 뒤에 보면 사라지니 미칠 지경이었어요. 공방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혹시 내가 다른 데 옮겨놓고 까먹었나 싶어서 작업실 뒤쪽 창고까지 다 뒤져봤는데도 없었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도둑이 든 거 아니야? 문 잠금 장치 확인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은 멀쩡했어요. 깨진 유리도 없고 억지로 연 흔적도 없고 나중에 아들이랑 여정이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여정이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말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혹시 새로 구하셨다던 그 알바생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다던데. 그 말이 제겐 좀 불쾌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야. 함부로 사람 의심하면 안 돼. 좀 더 지켜봐야겠어. 또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 친구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정이 나름대로 걱정해주는 거겠지만 전 그 친구를 믿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눈빛이 맑고 일하는 태도가 진지한 아이였거든요. 왜 그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정말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완성품은 계속 사라졌어요.
노트에 수량을 적어두고 다음날 세어보면 분명히 하나가 빠져 있었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한 대로 알바 친구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지은아, 혹시 선반에서 작품 옮긴 적 있어? 그러자 그 친구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면서 아니요, 사장님. 전 사장님이 시킨 것만 건드려요. 라고 했어요.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죠. 빠진 납품 수량을 맞추려면 더 많이 만들어야 했고 체력적으로 점점 무리가 왔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는 날도 생겼어요. 남편이 요즘 제 얼굴이 안 좋다며 공방 좀 쉬라고 했지만 주문을 밀릴 순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 건지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15년 넘게 연락해온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오랜만에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새로 산 찻잔에 차를 따라주는데 그 찻잔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제가 만든 도자기 컵과 너무 익숙했어요. 이 색뿐만 아니라 유약이 흘러내린 결의 방향, 손잡이의 곡선이 제 컵 디자인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심장이 덜컹했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 아, 이거 인터넷으로 샀어. 신작 작가 거래. 예쁘지? 감성이 딱 내 스타일이라서 바로 주문했지. 이거 누가 만든 건데? 그런 건 나야 모르지. 사이트 자체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뭐 영문 이니셜로 된 브랜드명이었는데 내가 한번 주문 내역 찾아볼게. 친구가 핸드폰을 뒤적이는 동안 찻잔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만든 스타일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에 비슷한 감성을 가진 도예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겹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도예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와 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색을 따오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요. 찾았다, 여기. 친구가 보여준 사이트 화면에는 깔끔한 로고와 함께 도자기 사진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찻잔, 접시, 머그컵, 화병, 사진 속 제품들의 스타일이 전부 제 것과 비슷했어요. 작가 소개란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계절의 색을 담은 도예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건 제가 거래처 카페 사장님들한테 항상 하던 말이었죠. 기분이 묘했어요. 찜찜한데 확신은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 겹쳤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친구한테서 사이트 주소를 받아두긴 했는데 집에 가서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찻잔이 계속 떠올랐어요. 세상에 저랑 똑같은 습관을 가진 도예가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누구를 의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며칠을 보내야 했죠. 며칠 후 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말없이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들한테 다가갔는데 평소엔 고양이를 살뜰히 아껴주던 애가 그날은 멍하니 벽만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여정이랑 싸웠어. 자세히 들어보니 여정이가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 생활이 많이 달라졌대요. 비싼 옷을 자주 사고 유명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자고 하는데 정작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빨래, 설거지, 청소, 밥까지 전부 아들 몫이 됐다고 했어요. 집안일이 끝도 없어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나도 돈 벌어오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 난 외벌이일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그때도 집안일은 반반이었고 여정이한테 생활비 주는 거 아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아들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원래 불만을 말하지 않고 참는 성격인데 저한테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한계에 온 거라는 뜻이었어요. 그걸 아니까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여정이는 무슨 일 하는 건데? 아니, 뭘 해서 그렇게 버는 거야? 잘 모르겠어.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건데 자세히는 안 알려줘. 물어보면 내 사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고만 하고.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부부 사이에 수입원을 안 알려준다니. 그래도 뭐 부부 일이니까 깊이 파고들진 않았어요. 아들한테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더니 그제야 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여정이가 공방에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죠. 간식이라면서 케이크를 사왔고 선반에 올라간 새 작품을 보면서 이번 시리즈가 너무 예쁘다며 사진을 찍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어요. 요즘 아들이랑 잘 지내지? 그럼요, 어머님. 저희 잘 지내요. 요즘 오히려 더 좋은걸요? 싸우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들한테 들은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며칠 전에 본 아들의 지친 눈빛과 다르게 여정이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그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아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구나 싶었죠. 첫 만남 때 그 밝은 에너지, 애교 섞인 말투, 제가 반했던 그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여정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여정이한테 공방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정아, 넌 아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 요즘 형석이 일이 좀 힘든 것 같더라. 옆에서 챙겨주면 힘이 날 거야. 공방도 일이 바쁘니 오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런데 여정이는 그 주에도 왔고 다음 주에도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마치 아예 못 들은 것처럼요. 어머님, 그래도 전 공방이 좋은걸요.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면서 웃었어요. 거절을 거절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 때마다 완성품 선반을 기웃거리면서 작품을 살펴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예전엔 그냥 관심이겠거니 했는데 이제는 그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여정이가 공방에 일찍 와서 혼자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납품 갔다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거든요. 공방 문을 열었더니 여정이가 제 작업대 앞에 서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제 아이디어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여정이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방 웃으면서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새 작품 구경하고 있었어요. 라면서 자연스럽게 노트를 덮더라고요. 뭔가 찜찜하고 불편하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뭐라고 하기엔 오버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불쾌한 행동이었어요. 그 뒤로 여정이는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매출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거래처 몇 군데나 돼요? 카페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리즈가 제일 잘 나가죠? 단가가 어떻게 돼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가 싶었는데 점점 갈수록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납품 단가가 얼마인지, 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님,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유약은 어디서 사세요? 라고까지 했고요. 제가 대충 얼버무리면 그래도 알아두면 좋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고요. 라고 하면서 웃곤 하더군요. 여정이의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걸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남편도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곤
한 번만 더 두고 보자. 직접 말해도 안 들으면 그때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시어머니처럼 되기 싫으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불편함은 커져만 갔어요. 여정이가 공방에 올 때마다 긴장이 됐고, 여정이가 선반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눈이 따라갔어요. 예전엔 며느리가 오면 반가웠는데 이젠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제가 싫기도 했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이렇게 피곤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단골들의 주문이 줄기 시작했어요. 제일 오래 거래한 카페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은 주문량을 좀 줄일게요. 이유를 물으니까 말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다른 데서도 좀 받고 있어서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요. 그 카페 사장님이 제 그릇 스타일을 특히 좋아했던 분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지만 단골이라는 게 붙잡으면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알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이제 주문을 안 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석 달 사이에 단골들의 주문이 줄어들거나 끊겼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보다 싼 데가 생겼나요? 라고 물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혼자 온라인을 뒤져봤어요. 혹시 비슷한 제품을 파는 데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인터넷에 밝은 편이 아니라서 뭘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서울 친구 집에서 봤던 찻잔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사이트, 그 비슷한 디자인들, 그리고 공방에서 자꾸 사라지는 완성품들.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설마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확인할 방법을 몰랐어요. 답답해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알바 친구한테 혹시 온라인에서 제 작품이랑 비슷한 걸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20대니까 인터넷을 저보다 훨씬 잘 다루잖아요. 알바 친구도 고개를 갸웃하더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장님 작품 스타일로 검색해보면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며칠 뒤 그 친구가 제게 어두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사이트 하나 발견했는데 사장님 작품이랑 너무 비슷한 게 올라와 있어요. 비슷한 시리즈도 있고 색감도 거의 같고 여기가 요즘 주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바 친구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화면에는 친구 집에서 봤던 바로 그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리뷰도 꽤 달려 있었어요. 감성 너무 좋아요. 색이 진짜 독특해요. 같은 댓글들이요. 하지만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지친 날이었어요. 많은 완성품이 사라졌고 손님은 빠지고 온라인 어딘가에 제 작품이랑 똑같은 게 팔리고 있고 머릿속이 엉켜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공방을 잠시 쉴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요즘 너무 힘들어서 공방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래 좀 쉬어. 건강이 먼저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공방을 쉬기로 했죠. 언제까지 쉴진 정하지 못했어요. 우선 건강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죠. 아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넘게 집에서 푹 쉬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에 여정이가 집에 온 거예요. 예고도 없이 어머님 근처에 왔다가 들렀어요 하면서 찾아왔는데 여정이 얼굴을 보니 또다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내색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한 다짐이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죠.
그게 아니라면 진작에 문을 닫았을 텐데 저는 바보같이 끝까지 열어두고 있었어요. 여정이가 저에게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입맛이 없다고 했더니 여정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드시고 좀 쉬세요. 여정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음식을 내어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보니 입맛이 좀 도는 것 같았죠. 천천히 국물 한 숟가락을 떴는데 맛이 좀 이상했어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좀 쓴 뒷맛이 있었는데 이 라면 자체가 그런가 싶어서 그냥 먹었어요. 여정이는 맞은편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반 그릇쯤 먹었을 때부터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몇십 분쯤 지났을까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뚝 의식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멀리서 여정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왜 이리 잠이 많으세요?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눈을 떴을 때는 해가 거의 져 있었어요. 몇 시간을 잔 건지 시계를 보니 대략 3, 4시간이 넘게 지나 있던 것 같았어요. 여정이는 이미 집에 간 뒤였어요.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 방 책상 서랍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어요. 책상 위 제 서류 위치도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파일 위에 올려놓은 클립 위치가 달라졌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저는 물건 위치에 예민한 사람이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보니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된 후였어요. 라면 먹은 흔적도 전부 정리돼 있었고 싱크대 위엔 물기 하나 없이 정리돼 있었어요. 라면 국물 맛이 이상했던 게 자꾸 떠올랐어요. 그 쓴 뒷맛 말이에요. 그때 집에 설치해둔 홈캠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외출할 때 고양이들이 걱정돼서 홈카메라를 달아뒀거든요. 거실이랑 부엌, 안방이 보이게 설치해둔 건데 여정이가 간 뒤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후들거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어 녹화 영상을 되돌렸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라면을 먹은 이후 소파에서 잠든 모습이 있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옆에 와서 울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보통 잠이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던 여정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잠든 걸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책상 위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 노트를 꺼냈어요. 제품 디자인과 설계 스케치가 다 들어있는 그 노트를요. 여정이는 그걸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한 장을 찍고 확인하고 다음 장을 넘기고 또 찍고 그 다음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제 공방 거래처 명단이 적힌 파일도 꺼내서 찍었어요. 거래처 이름, 주문량, 단가까지 다 적혀있는 파일이었어요. 다 찍고 나서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데 서랍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어요. 제가 다르다고 느낀 게 그것 때문이었겠죠?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정이는 제 방에서 나온 뒤 부엌에 가서 라면 냄비를 싹 씻어서 정리했어요. 스펀지로 구석구석 빡빡 문질러서 깨끗이 닦더라고요. 마치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표정을 가다듬더라고요. 화면 속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어요. 평소에 저한테 보여주던 바로 그 밝은 웃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의 감정은 배신감이었어요. 딸처럼 대했던 아이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아꼈던 아이가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제 것들을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집에 홈캠이 있는 것까진 몰랐겠죠. 결국 꼬리가 길어 잡힌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지금껏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과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집에서 다 같이 모여야 한다고요. 남편, 아들, 그리고 여정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여정이는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홈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아들은 이게 뭐냐며 화면을 봤어요. 영상이 끝나고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여정이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잠든 사이 방에 들어가서 노트를 찍고 서류를 뒤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겠죠. 영상이 끝나고 제가 물었어요. 여정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여정이가 처음에는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 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아직도 웃으면서요. 그래서 서울 친구가 알려준 그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이 사이트 알지? 여기서 팔리는 도자기 우리 제품이랑 똑같던데 혹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여정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떨리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요? 저 아닌데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좀 알아봐도 돼? 본격적으로 사이트 대표가 누군지 알아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어머님 전 그냥 다음 사업에 좀 참고한 거예요. 어머님 작품이 예뻐서. 참고? 혹시 내 노트를 찍어가서 똑같이 만들어 파는 걸 참고라고 하는 거야? 정말 이 사이트가 네가 만든 게 아니라고?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여정아, 너 일한다는 게 혹시 이거였어? 온라인에서 물품 판매한다는 거 말이야. 우리 엄마 디자인을 도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판 거냐고. 여정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온라인 사이트가 뭔지 말해. 여정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결국 여정이는 제 디자인과 유약 배합을 가져가서 외주 공방에 넘기고 그쪽에서 제작한 걸 자기 이름으로 팔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게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스타일이 너무 예뻐서 이걸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치 네가 만든 디자인인 척하면서? 의도와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니? 여정이는 아무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매출이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여정이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아들이 말했던 그 비싼 옷, 비싼 가방, 그 돈이 다 여기서 나온 거겠죠? 이어서 제가 물었어요. 단골 카페 거래처가 빠진 것도 너 때문이지? 여정이는 또다시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이트에서 제 납품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했어요. 외주 공방에서 싸게 만드니까 원가가 낮았고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었다고요. 단골들 입장에선 비슷한 스타일의 더 싼 곳이 있으니 당연히 넘어간 거였어요. 제 단골이 제 작품의 복제품한테 빼앗긴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알바 친구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 또한 여정이의 이간질 때문이긴 했지만요. 여정이의 고백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정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결혼 30년 만에요.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치자 이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여정이는 고개를 숙여 울고 아들은 벽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끝이구나 싶어서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여정이를 고소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 행위로 말이에요. 그런데 고소를 하면 여정이는 전과자가 될 테고 아들 인생도 엉망이 될 것 같았어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들한테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걱정됐어요. 결국 저의 고민을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여정이 고소하면 너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작품이잖아. 엄마 인생이고. 나 걱정하지 마. 그 말에 마음을 정했어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고요. 여정이를 다시 불렀어요. 제가 고소하려던 걸 알았는지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사이트를 즉시 폐쇄할 것, 여태 번 수익 전액을 저에게 줄 것, 다시는 제 작품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정이는 울면서 빌었어요. 무릎까지 꿇었어요. 어머님, 다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일을 벌리려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고소만은 참아주세요. 대신 뭐든 다 할게요. 그렇게 여정이는 제가 내건 조건을 전부 수락했어요. 사이트는 바로 폐쇄됐고 수익 정산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사이트 판매 내역을 확보했는데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그간 판을 많이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정이가 여태 번 돈으로 산 비싼 물건들은 중고로 팔아서라도 채우기로 했어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여정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얼마 후 내내 여정이와의 관계를 고민하던 아들은 결국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놀랐지만 생각해보니 그 선택밖에 없겠다 싶었죠. 엄마, 나 여정이 이젠 못 믿겠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이랑 같이 못 살아. 나도 속은 거잖아. 매일 같이 살면서 뭘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신뢰가 이미 여러 번 깨졌으니 이혼하는 게 맞겠지. 아들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걸 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 나올 줄은 몰랐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 그 말을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게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정리가 되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들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정이 사이트가 폐쇄되고 나서 빠져나갔던 단골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다시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 제안이 정말 씁쓸하면서도 반가웠어요. 저는 단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네 좋습니다 라고 했죠. 이후 저는 일을 반으로 줄이고 휴식에 더 집중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쉬다가 이후 공방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의 작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어요. 선반에 올려둔 찻잔이 다음 날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예전엔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감사한 일이 될 정도였어요. 알바 친구도 그대로 남아서 일해줬어요. 의심했던 게 미안해서 1급도 올려주고 더 최선을 다해주려고 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마켓에 제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정이한테 배운 거라고 하면 웃기지만 온라인으로 판을 넓히는 게 마냥 피곤하고 나쁜 생각은 아니란 걸 알게 됐거든요. 다만 이번엔 제 이름으로 제가 직접 하는 거였죠.
아들과 알바 친구가 도와줘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뜸했어요. 걱정이 됐지만 먼저 연락하진 않았어요. 이 아이한테도 나름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저는 기다리자. 올 때가 되면 올 거야 라고 했어요. 어느 주말 공방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좀 야위어 있었지만 눈은 맑았어요. 말없이 들어와서 작업대 앞에 앉더니 흙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그냥요 라고 했어요. 서툴게 흙을 빚어서 컵 하나를 만들었어요. 삐뚤빼뚤하고 두께도 안 맞고 솔직히 컵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모양이었죠. 저는 그걸 가마에 넣어서 구웠어요. 나온 건 삐뚤빼뚤했어요. 손잡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입구도 울퉁불퉁하고 그래도 그걸 공방 선반 제일 앞에 뒀어요. 아들이 거기 두면 안 되지 창피하게 라고 했는데 전 그냥 웃었어요. 그 삐뚤빼뚤한 컵이 제 어떤 시리즈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가끔 여정이 생각이 나요. 온 마음을 다해 미워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왜 그랬을까? 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 생각만 들어요. 처음에 공방에 와서 반짝이던 눈이 처음부터 연기였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 변한 걸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새벽에 공방으로 가서 일을 해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제 이름으로 제 작품을 제 손으로 만들면 그거로 전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겨나가고 있어요. 천천히 도자기를 굽듯 제 마음을 단단하게 굽는 중이죠.